돈이 들어오고 나서 시세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인덱스가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가서 인덱스가 10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점을 찍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는 건 확실한 상승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면은 사실은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한다면 이 단 한 구간만으로도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안녕하십니까 부자 구독자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재미있는 꼬리니 교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일단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돈 흐름 지수예요.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보통 이 MFI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인즉슨 유동성의 흐름에 좀 기대어 있는 지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도 상승하는 경우, 돈의 흐름이 좋아도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뭘까요? 머니플로우하고 시세, 그러니까 돈의 흐름하고 시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당연하게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의 차트예요. 모의 투자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MFI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MFI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기준으로 각각 이 두 개의 포인트가 가장 높은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세도 이 시점에 가장 높았을까요? 쭉 올려보시면 뭐야? 아직 상승분의 반도 안 왔네?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여기가 최저점. 여기 보시면 머니플로우 인덱스 상으로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근데 이미 저점은 이전에 나왔어. 그죠? 그 이전 구간도 보시면 머니플로우의 저점. 머니플로우 인덱스란 말 그대로 누적값이기도 하고 또 돈의 흐름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나서 시세가 더 올라가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까지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인덱스가 아니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가서 인덱스가 10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최고점을 찍고 나면 거기에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단일 지표로만 봤을 땐 진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는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즉 최저점에서 롱치고 최고점에서 숏치고 난 이런 매매 하고 싶지 않아. 진짜 확실한 상승에 확실하게 승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죠. 제가 드린 말씀에 힌트가 있었습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고점을 이미 이렇게 찍어놨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는 확실한 상승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왜? 여기에서부터 1, 2, 3, 4, 5까지 이미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확실한 상승이 뒤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니플로우 인덱스 활용하실 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상승할 때 누적값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하기에 아주 좋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추가적이고 확실한 상승을 예측하기에 머니플로우 인덱스만큼 좋은 지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알트들 잡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겠어요?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입니다.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이미 고점을 찍고 꺾였더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10이라고 치자고요. 10을 두 번 찍었어. 그럼 10 플러스 10 누적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9, 8, 7 이 누적값이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누적값이 커지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계속 이전의 평균치를 이렇게 더하다 보면 최고점을 찍는 구간이
최고점 이후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누적값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니플로우 인덱스로 잡아내셔야 될 건 뭐예요? 추가적인 상승이다. 그러면 이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는 알겠어요. 그죠? 최고점을 찍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남아있다는 건 확실한 상승이니까 여기에서는 이런 경우가 사실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면은 사실은 내가 활용하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여기에 레버리지를 좀 활용을 한다면 이 단 한 구간만으로도 인생을 바꾸기에는 충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다들 설정을 해주세요. 여기 인디케이터, 이거는 트레이딩 뷰 기반의 차트라면 다 있습니다. 요 모양이 같아요. 요 인디케이터 누르시고 여기에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걸 풀 스펠링으로 다 치셔도 되지만 보통 MF 이렇게 치면 머니플로우 인덱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를 딱 클릭하시면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추가됩니다. 저는 이미 하나가 있기 때문에 추가한 건 다시 지울게요. 포인트만 잘 기억하세요.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누적값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세는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심 그 질문을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이 이유는요, 아마도 기존의 매수자들이 시장에 참여하였거나 기존 매수자들이 매도를 한다면 그건 머니플로우 인덱스에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신규 투입된 자금들로만 이루어진 게 바로 머니플로우 인덱스다. 따라서 공급량이 늘고 있거나 유통량이 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의 반증일 수 있다. 즉 머니플로우 인덱스가 상승하고 있는데 시세가 오히려 하락만을 하고 있다면 보통 이제 알트코인에서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그 코인의 유통량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하시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번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알트들은 업비트에만 봐도 정보란에 보시면 유통량 계획이라고 해서 유통량 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코인 재단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시거나 여기에도 안 나온다 라고 하면 이건 좀 복잡한 방법인데 그래도 좀 심화하는 의미에서 좀 들어가 볼게요. 조금 복잡한 방법인데 어떤 코인에 그냥 제가 마구잡이로 하나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뮤터블 X야. 들어가서 여기 위에 모두 올타임 차트로 전환을 해서 올타임 차트를 기억해 두시고요. 기억하시는 게 어렵다면은 잠깐 이렇게 스크린샷을 찍어 두세요. 이렇게 스크린샷을 딱 찍어 두시고 스크린샷이 이렇게 따로 이제 준비가 되겠죠? 그건 뭐 저장할 건 아니니까 찍어 두신 상태에서 다시 가격 옆에 보시면 프라이스 옆에 보시면 시가총액 마켓 캡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전환을 시켜보세요. 자, 그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뮤터블 X는 시세와 시가총액이 반대로 돼 있죠? 보이시나요? 오히려 시세는 처음엔 강했고 후반부엔 약했어요. 그죠? 하락 추세를 경험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은 오히려 더 반대로 늘었어. 이거 왜 그럴까요? 당연하겠죠. 만약에 이뮤터블 X의 가격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유통량이 늘어난 겁니다. 한마디로 1,700원짜리 이뮤터블 X가 이때는 100개였다면 이때는 200개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가격, 시가총액. 그러면 얘는 그동안 유통량의 증가가 배율만큼보다 좀 크죠? 보시면은 물론 이걸 정확하게 계산하시려면 여기 수치적인 연산이 좀 필요하지만 오늘 이뮤터블 X에 대한 유통량 증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계략적으로 100개에서 200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인 부분은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이뮤터블 X는 계속해서 유통량이 증가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죠. 시세는 오히려 내렸는데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증가했다. 따라서 머니플로우를 활용하실 때 뭔가 엇박이 나는 것은 누적값이기 때문에 그 누적값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특성을 잘 활용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고점을 찍고 나면
추가적인 상승이 존재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머니플로우의 특성에서 머니플로우가 상승하는데 상승하지 않거나 하락하는데 오히려 그 하락분보다 더 크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경우는 유통량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뭐 소각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로 알트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을 머니플로우를 통해서 해당 코인의 유통량 오픈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코인마켓 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이 정도 응용 능력을 갖추셔야만, 내가 오늘 머니플로우를 배웠고 머니플로우를 내 투자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또 이걸 응용하면 어떤 것들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지를 배우신 겁니다. 자, 이 전형가는 고가, 정가, 종가 여기 설명하다가 넘어갔죠. 네. 나누기 3을 하면 이걸 전형가 또는 기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굳이 머니플로우 다 배웠는데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듣기만 하세요. 자금의 흐름은 이 전형가에서 거래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전형가에서 거래량을 곱해서 산출한다. 그리고 누적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여기 이제 제가 코딩에 넣는 공식을 좀 자연어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이거는 뭐 직접 코딩하실 거 아니면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지지와 저항입니다. 피벗 포인트는 특이하게 인디케이터를 먼저 설치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피벗 포인트를 설정하시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까 인디케이터 버튼 있죠? 인디케이터 누르시고 여기서 피봇 PIVOT 까지만 검색하시면 피벗 포인트 스탠다드라고 하는 지표가, 보조 지표가 나올 겁니다. 얘를 클릭하셔서 본인의 차트에 피벗 포인트를 추가해 보세요. 자, 추가되셨으면 이제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실습에 활용하셔야 되니까. 자, 피벗 포인트를 추가하셨다면 차트를 5분봉으로 설정을 해 두시고요. 공식은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것도 코딩할 때 필요한 공식이라서 사실 그걸 좀 자연어로 제가 최대한 옮긴다고 옮겨놨는데, 그냥 빠르게 설명드릴 테니까 그런가 보다 이것만 인지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피벗 포인트가 뭐예요? 가운데에 있는 P라고 쓰여진 영역이죠. 근데 아마 여러분과 저와 색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설정하시는 방법은 피벗 포인트에 보시면 설정 메뉴 있죠? 톱니바퀴 모양입니다.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 가운데 탭 파일로 이동하시면 색상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본인이 보시기 좋은 색상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준이 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형가, 기준가라고 부르는 것, 머니플로우 인덱스 공식 보시면서 잠깐 보셨죠? 전형가 공식, 얘는 저는 특징적인 색상으로 해놓습니다. 저는 검은색 선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벨을 높여갈수록 색상이 바뀌다가 다시 레벨 4에 이르러서는 검은색.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의 광기까지는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잡아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레벨 5까지 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그 극히 드문 경우를 위해서 대부분의 경우를 포기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간헐적으로 너무 출현 빈도가 낮은 것은 좀 무시하고 가자. 한마디로 양극단의 값을 저는 좀 제외하고 가는 편이라서 5레벨 이상부터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각 레벨의 기준은요, 당연히 이제 고가를 계산하는 계산식은 기준가에서 기준가를 2배로 곱합니다. 기준가 곱하기 2를 해서 여기에서 전일 저가를 빼요. 좀 헷갈리실 텐데 그냥 공식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 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이런 공식을 모르시면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고, 자, 어찌 됐든 피벗 포인트의 활용 방법은 이겁니다.
피보 포인트가 이전에 어디 있었나요? 여기 있었죠. 이 시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75,700달러의 피보 포인트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피보 포인트의 길이 있잖아요. 피보 포인트의 길이는 5분봉 기준, 10원 기준으로는 1일입니다. 참 보기 쉽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의 차트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오늘의 차트입니다. 어제의 시점과 오늘의 시점을 이어주고 있는 게 바로 피벗 포인트예요. 이건 시세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제 전일가를 기준으로 오늘의 시가, 즉 오늘의 전형가를 정해놓은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제의 기준가, 즉 어제의 피벗 포인트보다 오늘의 피벗 포인트가 더 높은 곳에서 형성이 됐다면 아직까지 상승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반대의 경우 만약에 피벗 포인트가 아래로 위치하게 된다면 상승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서 어제의 변동성, 즉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피벗 포인트에서 첫 번째 레벨까지 주어진 이 박스를 얘기합니다. 전일 시가, 전일 고가를 하나의 박스로 묶는 거예요. 5분봉을 기준으로요. 자, 그러면 오늘 기준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오늘 기준점은 76,431달러에서 77,250달러가 오늘의 기준가입니다. 그러면 이 피벗 포인트를 활용한 매수 매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면 되냐? 피벗 포인트를 넘기는 상승, 과거로 치면 쭉쭉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이런 구간 있죠. 피벗 포인트를 상방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그 포인트가 돌파 매수 포인트입니다. 반대의 경우 피벗 포인트를 잘 지켜내다가 피벗 포인트를 하회하는 하락이 나왔을 때가 돌파 매도라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숏 포인트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구간에서는 확신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레벨까지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건 확신할 수 있고, 두 번째 레벨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건 확신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큽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 레벨에서 다음번 기준가까지가 갭이 크잖아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골든 크로스 전에 매수 구간에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골든 크로스 전에 매수하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피벗 포인트를 돌파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골든 크로스라면 하나의 박스를 넘기는, 그러니까 레벨 1이 아닌 2, 3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시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날 당일에는 레벨 4까지 도달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바로 그 다음 구간에서 레벨 4까지 도달을 했어요. 쉽게 얘기해서 피벗 포인트를 활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돌파 매수, 돌파 매도, 즉 돌파 숏 치실 때 활용하시면 좋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 시세가 아직 피벗 포인트 위에 존재한다면 그래도 아직 이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약세로 전환이 되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급등장에서는 피벗 포인트를 채 터치하지 않고 다음 구간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존재하고요. 이 확산은 언제까지나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피벗 포인트의 간격이 달라요. 조금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가 레벨 4고 여기가 기준점인데 다음번 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레벨 4야. 왜 이렇게 간격이 좁아졌지? 네, 이건 변동성이 그만큼 낮아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승과 하락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우리 MACD랑 같이 보시면 이게 좀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 상승을 할 때든 하락을 할 때든 시세의 변동률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를 반복합니다. 조금 더 이제
용어적으로 접근하면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 확산은 커져가는 거고 변동성이, 이 수렴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죠. 확산됐을 때는 좀 변동성이 커졌다가 수렴 구간으로 접어들면 변동성이 작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첫 번째, 매수하기에 수렴 구간이 적당합니까? 확산 구간이 적당합니까? 매수할 때는 수렴 구간이 적당하겠죠. 보통 확산 구간은 돌파 매수를 제외하고, 확산 구간은 상승형 확산도 있지만 하락형 확산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한다면 보통 하락형 확산 구간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고, 하락형 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일찍 매수를 시작한다면 너무 정말 내가 사고 나서도 조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보여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하락형 확산이 끝날 때쯤 되면 이 구간이 수렴 구간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세 변동이 커지는 게 아니라 수렴 구간으로 바뀌고 나서 거기에서 매수를 하시면 이 다음 확산 구간으로 다시 전이가 될 때 여기에서 시세 변동이 상방으로 커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걸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볼린저 밴드나 뭐 MACD나 기타 등등 그냥 쩔코 동생이 여기 수렴 구간이잖아요, 확산 구간이잖아요,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인지하셨다면 이제는 피봇 포인트를 활용해서 피봇 포인트의 유격이 좁아져 있으면 여기가 수렴 구간이구나, 그리고 어제의 피봇 포인트보다 오늘의 피봇 포인트가 높아서 아직 시세가 오늘의 피봇 포인트보다 위에 있는 경우에는 아직도 강세장임을 의미하는구나. 그런데 이 피봇 포인트가 이제 확산 구간으로 접어들면 그때는 시세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겠구나는 사실 이평선이나 기타 등등 참고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그죠? 확산 구간. 확산이 이렇게까지 커지면 여기 레벨 4가 보이지도 않아. 차트 안에. 그죠? 이 정도까지 벌어지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수렴 구간이죠? 유격이 좁잖아. 여기 이렇게까지 좁아진 상황에서는 시세 변동성이 앞으로 커질 거고, 이 시세 변동이 커진 뒤에는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 거다. 자, 이 하나의 사이클에서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걸 상승장이라고 부르고,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오늘 현재 시가가 피봇 포인트 위에 위치하고 있다면 오늘은 강세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배우셨으면 피봇 포인트가 뭐고 대충 어떻게 활용하는가 정도는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차트상 아무리 봐도 피봇 포인트를 넘기는, 그러니까 피봇 포인트에서 박스를 넘기는 게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줄은 모르겠잖아. 그죠? 자, 여러분은 기준은 일단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당일의 변동성은 대개의 경우 레벨 1 이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피봇 포인트 전체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레벨 4까지 하면은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지니까, 스펙트럼이 넓어지니까 수렴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경우 당일의 시세는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레벨 1 이내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좀 쉽게 활용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벨 1까지는 상승장에서 레벨 1까지는 확실한 상승이고, 레벨 2 이상은 무언가 호재가 있든 아니면 뉴스에서 뭐가 나왔든 이런 식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는데, 보통은 진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호재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금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 예수금 어떻게 봐요? 물론 예수금 차트를 따로 보셔도 되지만 오늘 배운 거 있잖아. MFI 끝났어. 자, 여러분 MFI를 배워서,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배워서 추가적인, 그러니까 확실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추가적인 확실한 상승에 대해서 오늘 배우셨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감 잡으신 분들 계실 텐데, 방금 이 우리가 피벗 포인트를 배우면서 그러면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나온 게 뭡니까? 돈의 흐름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머니플로우입니다. 그러니까 머니플로우하고 피벗 포인트하고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이 있죠. 이런 유기적인 연결관계가 있는 거야. 얘만 봐서는 뭔가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얘가 갖고 있어. 근데 또 얘만 봐서는 이 부분 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걸 얘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피벗 포인트하고 머니플로우하고는 궁합이 정말 잘 맞는 약간 보쌈과 새우젓 같은 느낌. 아무튼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머니플로우 특징 누적값이라는 거. 자금의 흐름이 머니플로우와 또 시세와 뭔가 갭이 좀 발생했을 땐 이때는 유통량이 변화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직접 감지해내실 수 있다는 거. 그걸 확인하려면 코인마켓캡에서 모두 버튼을 누르시고 가격과 시총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봐도 얘는 좀 명확히 보이니까 좀 시각적으로 되게 도드라지기는 하는데, 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스크린샷을 하나 찍어 두시고 나서,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뮤터블 X가 좀 너무 급격히 유통량이 늘어난 코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대부분은 여기서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유통량이 변화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머니플로우를 통한 분석을 하면서도 찾아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머니플로우와 가장 궁합적으로 참고하기에 좋은 보조지표인 피벗 포인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피벗 포인트의 특징은 뭐라고요? 돌파 매수 또는 돌파 매도. 근데 돌파 매도라는 건 없으니까, 없진 않지만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다면 여기서 매도를 할 수는 있는 거고, 보통 이제 돌파 매도라기보다는 숏 포인트를 잡는데, 확실한 숏이죠. 레벨 1까지. 레벨 1까지는 확실한 상승이라는 거. 돌파 매수도를 할 때 참고한다. 그리고 마지노선은 레벨 1 수준까지만 보셔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승 또는 추가적인 하락, 즉 레벨 2, 3까지 또는 간혹 레벨 4까지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때는 호재가 있거나 유통량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뭐 소각이겠죠. 네. 아니면은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 외부로부터 돈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거는 머니플로우가 좋다. 일단 오늘 여러분께서는 머니플로우 인덱스와 피벗 포인트 각각을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 배우셨고, 또 이 둘을 왜 오늘 함께 배웠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배고프니까 여기서 진짜 인사드릴게요.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